먼저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사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상당 부분을 외워서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쓰신 건가요? 제가 쓰고 조금 의견 조회를 거쳤습니다. 예. 네. 일부러 암기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암기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긴장이 돼가지고 보고 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 뭐 몇 번의 청문회를 했지만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인사 말을 하는 후보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야당 의원님들이 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여태까지 청문회를 했던 후보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그 기본 평균 재산이 제가 보니까 한 2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 재산을 보니까 6억 7,545만 원이에요. 이렇게 신고해서 가장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가장 작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하셨는데 너무 가소한 거 아닌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그 평균 재산이 가구당 한 3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되는데요. 신고하신 거 그거는 아버지 재산이고요. 제 재산은 4억이 안 됩니다. 본인 재산은 이거는 그래서 평균 소속 재산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좀 죄송한 느낌입니다. 후보자께서 그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방문자 수가 40만이 넘습니다. 굉장히 인기 블로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소송을 했는데 어떤 분이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이 남긴 빚까지 떠안아야 되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빚을 남기고 죽어도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상속 포기를 모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돌아와 보니 내가 아무리 판사가 잘하더라도 법을 국민이 모르면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피할 수 없겠다. 그래서 몇 번 썼는데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가지고 조금 더 썼습니다. 예. 예, 실제로 그러면 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얻고 뭐 그런 거를 좀 하기를 하셨나요? 하나 그룹에서는 자기 사내 게시판에 그걸 실겠다고 연락 온 적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만약에 된다면 중단할 생각입니다. 그냥 블로그 그대로 놔둘 생각입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적으로나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선은 제가 헌법 공부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판사는 기본적으로 우파지 좌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이 의미는 법률이라는 것은 사회생활보다는 항상 뒤처져서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법률을 다루는 판사들은 실제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의미를 이해했는데 네, 그런 뜻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판사일 때는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소극주의에 기초한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해서 헌법재판관은 사법 적극주의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가장 첨예한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 기본권을 수호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사법 적극주의적인 입장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보수다 진보다 이걸 떠나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 뭔가 예, 그것만 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헌법과 법률이라는 그 생각하는 입장에서 네. 너무 소극적으로 헌법재판관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헌법의 최후 수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수가 요구하고 하더라도 반대할 수도 있고 그것이 소수견이라고 할지라도 사회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판결을 또 내릴 수 있는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만약에 된다면 동료 재판관들의 토론에 겸손하고 그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사태 해결의 핵심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있고 그 방법으로 지역법관의 전면적 실시와 고등판사 제도의 정착을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고등판사 제도의 정착 부분은 찬성을 하는데 지역법관의 전면적 실시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아직까지 그 지역법관이 갖고 있는 폐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 지역법관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법관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관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이거는 저는 너무나 시스템의 안전무결한 인간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산에서 거의 그 지역법관 생활을 하셨죠? 네. 근데 요번에 부산 같은 경우도 그 조윤호 청장 네. 경찰청장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업자와 유착 관계에 부산의 향판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만 봐도 이 지역법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만은 선진국 중에서 지역법관 제도를 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모두 지역법관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은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